안녕하십니까. 우림바이오의 홍석일입니다. 저는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미생물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토양이라든지 농민들과 미생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통 내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원대학교에 있고요. 그리고 공장은 또 전라남도 영광에 있으면서 미생물 배양, 그리고 농민들의 토양 분석, 그리고 선충 분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우림바이오의 토양 분석을 의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토양에 어떤 미생물들이 얼마만큼 우점을 하고 있고 또 내 토양의 선충이 얼마 좋은 선충이 있는지 나쁜 선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많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생물과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생물들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데요. 도대체 미생물들이 토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토양과 미생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양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토양이 이렇게 있고 토양에 여기 작물이 심어져 있죠. 작물이 심어져 있는 이게 이제 뿌리입니다. 뿌리인데 이 식물체 여러분들이 심어져 있는 작물의 뿌리들은요, 물에 녹는 것만 빨아먹습니다. 얘네들은 물에 녹는 양분만 흡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양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 화학비료라든지 화학비료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화학비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얘네들이 토양에 들어가면 토양에 있는 물에 화학비료가 용해가 되어서 작물에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원래 모든 식물체의 뿌리에서는 식물 뿌리 세포는 물에 녹는 것만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토양에 많이 쓰시는 게 뭡니까? 유기질 비료잖아요. 유기질 비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유기질 비료의 대표적인 게 쌀겨나 톱밥이나 왕겨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비근한 가장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는 쌀겨나 낙엽, 볏짚 같은 것들 이런 거, 유박 같은 거 이런 게 유기질 비료의 대표적인 재료인데요. 볏짚이 물에 녹습니까 여러분들? 볏짚은 물에 안 녹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시골 가면은 논에 가보면은 그 볏짚을 이렇게 많이 썰어 놓고 겨울에 거기 얼음 얼어가지고 이제 그거 썰매 타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보면은 제가 밑에 보면은 그 얼음 밑에 보면은 볏짚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4월에 농사를 지으려고 로타를 칠 때 되면 볏짚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볏짚은 물에 잘 안 녹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녹으면은 볏짚이나 톱밥이나 쌀겨나 이런 것들 아니면 낙엽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물에 안 녹죠.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게 되면은 얘네들은 토양에 들어가면 식물이 빨아먹을까요? 식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식물은 물에 녹는 것만 작물이 흡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볏짚이나 톱밥이나 쌀겨, 낙엽 이런 유기질 비료들은 물에 안 녹죠. 물에 안 녹는데 얘네들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식물체가 흡수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사 지으시다가 요소비료 한 줌을 이제 뿌려주면은 요소비료 한 줌만 뿌려주면은 한 2, 3일만 지나도 벌써 표가 나잖아요. 벌써 이파리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이파리가 시커매지고 비료를 뿌리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유기질 비료를 뿌려도 톱밥을 뿌리고 낙엽을 뿌리고 왕겨, 쌀겨를 뿌려줘도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작물에게는 어떤 변화가 없다는 거죠. 왜 변화가 없습니까? 흡수를 못하니까. 그냥 볏짚 토양에 들어간 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흡수도 못하는 이 유기질 비료를 왜 넣어줍니까? 흡수도 못하는 유기질 비료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탭이라든지 이런 거 다 물에 안 녹거든요. 그럼 흡수도 못하는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왜 넣어주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알고 계실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유기질 비료의 대표적인 볏짚이나 톱밥이나 쌀겨, 볏짚 얘네들은요
구성 성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얘네들은 그 섬유소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섬유소. 영어로는 셀룰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섬유소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볏짚, 톱밥, 쌀겨, 낙엽 모든 자연에서 식물에서 유래한 유익을 비료들은 섬유소라는 것으로 유래가 되어 있는데 섬유소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식물이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을 하면은 식물이 엽록소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포도당이죠. 포도당.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식물이 광합성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식물체 이파리에서 만들어내는 물질을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당 우리 사람도 먹죠. 포도당은요,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의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게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설탕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는 설탕. 그래서 당이 두 개 붙었다 그래가지고 2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이 하나짜리는 당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단당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포도당이 이렇게 뭐 10개, 포도당이 10개 미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올리고사카라이드,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포도당이 일렬로요. 일렬입니다. 일렬로 포도당 이렇게 해가지고 일렬로 이게 동그라미가 다 포도당입니다, 여러분들. 포도당이 이렇게 일렬로 연결돼가지고 일렬로 연결돼서 한 10,000개 연결돼. 10,000개. 10,000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길게 보면 이게 포도당 연결이 된 진주 목걸이처럼 되어 있겠죠. 진주 목걸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포도당이 일렬로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된 이런 길게 생긴 물질을 우리가 섬유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유소, 셀룰로스. 우리가 여러분들 섬유소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섬유소. 우리가 뭐 대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뭐 채소라든지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먹어야지 대장이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때 그 채소에 나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성분이 바로 섬유소인데 섬유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되어서 길게 실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거는 육안으로 절대로 안 보이죠. 이건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실처럼 생긴 게 이렇게 여러 가지 묶여 있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볏짚이라고 하는 거죠. 볏짚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볏짚을 자를 때 보면 어떻게 잘라져요? 잘라질 때. 결대로 잘라지잖아. 결대로 손으로 찍 잘라지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잘라지는 건 손대로 쉽게 잘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볏짚 여러분들 그냥 끊을 수 있습니까? 잘 안 끊기죠. 낫으로 하면 잘 베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끊겨지지만 이렇게는 결대로 끊어지는 건 쉽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 하나하나에 보면은 길게 보면 얇게 나무도 보면은 나무를 이렇게 도끼를 딱 치면은 나무의 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게 그 결 하나하나가 그게 다 바로 섬유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길게 아주 얇은 실처럼 되어 있지만 그 실을 더 미세하게 전자현미경으로 뭐 30만 배, 40만 배 확대해 보면 그 안에는 뭡니까?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뭉쳐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여기도 이게 기계 실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다 포도당이 뭉쳐져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볏짚 하나에는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뭉쳐져 있는 포도당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포도당 덩어리를 얘가 볏짚인데 이 포도당 덩어리를 토양에 넣어줬어요. 그럼 토양에 넣어주게 되면 토양에 포도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당이 떨어진 거죠. 그럼 식물의 입장에서는 광합성을 해야지. 광합성을 열심히 해야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포도당이었는데 이게 여기에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 식물이 먹고 싶겠죠. 먹고 싶은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합니다. 왜 먹지 못합니까? 포도당들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 목걸이처럼 아까 진주 목걸이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당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포도당 덩어리가 많은데 저거 먹고는 싶은데 저게 그냥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러니까
볏짚이나 톱밥이나 쌀겨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식물성 유리한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넣어줘도 식물의 입장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넣어줘도 열흘이 지나고 15일이 지나도 식물이 빨아먹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식물의 성장에는 어떤 큰 어떤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유기질비료 어쨌든 이 바라만 보라고 이거 놀리려고 식물을 놀리려고 이거 줬을까요? 어쨌든 비료 아닙니까? 비료, 유기질 비료, 뭐 화학 비료가 됐든 유기질 비료가 됐든 비료, 작물을 살찌게 하는 어떤 성분 아닙니까? 그런 용도로 이렇게 넣어줬으면은 그럼 이거를 빨아먹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빨아먹게 하려면 이거 잘라야죠. 이렇게 자르면 되죠.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나 두 개짜리, 뭐 세 개짜리, 다섯 개짜리 무작위로 막 자르면은 포당 하나짜리, 뭐 두 개짜리 2당, 그리고 뭐 이렇게 포당이 연결되어 있는 뭐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잘라지겠죠. 그러면은 포당이나 설탕이나 어떤 올리고당은 물에 녹으니까 얘네들은 물에 녹으니까 그제서야 물에 녹아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섬유소에 있는 이 포당들을 누가 자를까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자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를까요? 사람은 절대로 이건 보이지도 눈에도 안 보이는 거 전자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한 걸 우리가 무슨 수로 자릅니까? 어떤 분이 이걸 미생물이 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생물. 아니, 미생물이 자르진 않습니다. 이걸 누가 자른지 아세요? 이거를. 여기 효소라고 하는 물질이 자릅니다. 여러분 효소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효소. 뭐 여러분들 보면은 뭐 집에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효소, 뭐 발효 효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뭐 효소가 내 몸을 살린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효소. 효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효소는 이제 영어로는 엔자임이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효소라고 하는 게 얘네들을 자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까지 농사를 지으시면서 토양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뿌리셨는데 유기질비료를 넣게 되면은 유기질비료만 넣으면은 작물이 빨아먹습니까?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까? 효소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농사 지으시면서 토양에다가 유기질비료 넣어주시고 그리고 효소 한번 넣어주신 적 있으신가 지금까지?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드시는 그 매실 효소라든지 어떤 집에서 담근 효소에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 드시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시죠? 효소를 넣어본 적이 없어요. 효소에 의해서 이 섬유소가 이렇게 포도당이라든지 두 개짜리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올리고당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럼 분해가 되면 이 포도당이나 설탕이나 올리고당은 물에 잘 녹거든요. 물에 녹으니까 그제서야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식물의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효소는 우리가 토양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가 토양에 넣어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토양에 넣어줘도 유기질 비료 효과를 잘 못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사를 정말 잘 지으시려고 하면 토양에다가 뭘 넣어줄까요?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효소를.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효소는요. 효소는 이거는 물질인데요. 얘 물질입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효소는 물질이고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살아있는 생명체가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식물도 효소를 분비하고 사람도 효소를 분비합니다. 미생물도 효소를 분비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분비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 그 중에 이제 그 약간 일부를 효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효소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얘네들은요, 이 커다란 물질, 이 정말 커다란 덩어리가 큰 물질, 커다란 물질을 잘게 잘리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게 자르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여러분 표현하는 게 뭐냐면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저기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위가 뭡니까? 가위는 이렇게 뭐 자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가위. 그러니까 효소는요, 이렇게 커다란 물질을 잘게 이렇게 잘라서 조그만 물질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효소는. 근데 효소는 이런 물질인데 우리 이 사람으로 치면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가장 대표적인 효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텐데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아밀라아제라고, 아밀라아제. 그래서 효소는 끝에가 꼭 이렇게 아제가 붙습니다. 아제. 이렇게. 그래서 뭐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프로테인이니까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요소, 지방이 영어로 리피드니까 리파아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 게껍데기에 있는 키틴을 분해한다? 그건 키틴아제. 그래가지고 효소는요, 끝에 아제라는 말이 꼭 붙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을 분해하면 프로테아제, 키틴을 분해하면 키틴아제, 이런 식으로 붙긴 하는데, 어쨌든 효소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 그 쌀밥을 처음에 이렇게 씹지 않습니까? 밥알을 처음에 씹게 되면 처음에는 단맛이 안 나는데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요게 전분의 구조를 보지 마실 필요가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그 섬유소는요, 섬유소는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분은 여러분 알고 있는 전분이라 그러죠? 전분은 섬유소가, 포도당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일렬로 연결된 건 섬유소라 그랬죠. 근데 전분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포도당이 가지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쌀입니다. 쌀, 밥알. 밥알이, 이 밥알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하면은 이 안에는 이 포도당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섬유소는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전분은 포도당이 일렬로 연결된 거 외에 옆에 또 이렇게 사슬, 체인처럼 옆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게 바로 밥입니다. 밥. 그럼 우리가 밥을 씹으면은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이 효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효소는 커다란 물질을 잘게 잘라내는 가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 입안에 밥알이 들어오면 그걸 입으로 작은 씹으면서 침하고 섞이잖아요. 침은 효소니까 얘네들 어떻게 했습니까? 얘네들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겠죠. 자르면 뭐가 튀어나옵니까? 그제서 이제 그러면 잘려진 포도당 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겠죠. 포도당 이렇게. 그럼 포도당은 말 그대로 단맛을 내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제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혹시 그 감주 만들고 그럴 때 그 엿기름 튀잖아요. 엿기름이 이거를 잘라내는 효소입니다. 그러니까 엿 만들고 그럴 때 그 엿기름이라고 하는 그 곡물을 오다가 처리하면은 이걸 자꾸 그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게 효소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떡을 하게 되면요, 떡을 하게 되면 떡이 굳으면 딱딱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분의 구조가 이렇게 가지가 있다. 이 가지가 열이 뜨거울 때는 가지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자기들끼리 탄력이 있어가지고 말랑말랑합니다. 이러다가 식잖아요. 그럼 식으면 이 가지들이 이렇게 오므라집니다. 이렇게 오므라들게 되면 탄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떡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쌀로 떡을 만들었을 때 말랑말랑해지고, 왜 굳게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이 전분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효소라고 하는 건데요. 이 효소는 어쨌든 이 커다란 섬유소가 됐든 전분이 됐든 이 커다란 물질을 잘게 잘라가지고 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그 가장 최소 기본 단위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 우리가 여러분들 뭐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술을 좀 한잔 하시잖아요. 그럼 술의 성분은 알코올이잖아요. 그럼 알코올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도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간에서 나옵니다.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와가지고 알코올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분해되는 과정을 이제 술이 깬다 그러는 거고, 분해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막 숙취가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많이 잘 나오는 사람은 술을 잘 받는 사람이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저처럼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양에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어줬는데 유기질 비료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유기질 비료가 분해되게 하려면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됩니까?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효소를 안 넣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농사가 잘 안 됐던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제 효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유일비를 토양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뭘 넣어줘야 됩니까? 효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효소가 비싸죠. 그러면은 우리가 밭에 가갖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입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우리 입안에 침이 들어있다는데 침이 뭐라 그랬습니까? 침이 대표적인 효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밭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뭐 침을 좀 뱉어준다든지 이것들도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침을 뱉어주는 거. 뭐 친구들이 왔을 때는 뭐 밭에 가서 뭐 하고 와라? 침 좀 뱉고 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침이 효소니까 효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이제 시골에 가면 외양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 경기도 남양이 우리 이제 외할아버지 살아 계셔가지고 거기 계셨는데 가면은 그 집안에 이제 예전에 경기도는 구조가 이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고 이 건너편에 여기 이제 그 소 외양간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마루에 앉아가지고 뭐 옥수수 뭐 먹다 보면은 소가 저서 소도 이제 쇠죽이라 그러죠. 쇠죽. 그 볏짚 그냥 그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이제 삶은 거 그걸 갖다 김이 나는 걸 막 소가 혀가 얼마나 길어요. 그냥 그걸로 막 먹어요. 먹으면서 나는 옥수수 먹고 소는 저쪽 건너편에서 쇠죽을 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소가 침을 진짜 많이 흘리더라고 나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는 정말 왜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소가 흘렸던 게 침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효소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옛날에 그 효소 그 바다다가 침 얼마나 많이 흘려. 침 바다다가 어떻게 했어요? 땅에 갔다가 밭에 갖다 뿌렸으면 농사가 얼마나 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효소에 대한 개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토양에 있는 여러분 토양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 미생물들이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 미생물들이 분비한 효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토양에 넣어준 유기질 비료들이 잘게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효소의 특징이 있어요. 효소의 특징. 효소는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단백질 효소는 얘는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얘네들은.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는요, 얘네들은 전분만 분해합니다. 이렇게. 키틴을 분해하는 효소는 얘네들은 키틴만 분해합니다. 이렇게. 효소가 만병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효소가 가위이긴 한데 가위가 다 자르지를 못해요. 가위가 한 개, 두 개, 이 정도밖에 하나밖에 못 자릅니다. 우리가 쓰는 가위는 여러분들 옷감도 자를 수가 있고 종이도 자를 수가 있고 뭐 끈도 자르고 다 자르잖아요. 근데 효소라고 하는 거는 역할은 가위이긴 한데 얘네들은요 하나밖에 못 자르는 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토양에 넣어준 볏짚이나 톱밥이나 쌀겨, 왕겨 이런 애들은 모든 거, 이런 낙엽 이런 것들은 모두 성분이 뭡니까? 얘네들은 바로 섬유소죠. 섬유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입 안에 있는 침은 효소긴 한데 얘는 뭘 자르는 효소입니까? 바로 얘는 전분을 자르는 효소죠. 그럼 여러분들 전분을 자르는 효소가 섬유소를 자를 수 있을까요? 자르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효소는 하나밖에 못 자른다고. 전분을 자르는 효소는 전분만 자르고요. 섬유소를 자르는 효소는 섬유소밖에 못 자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밭에 가서 아무리 침을 뱉어봐야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제 강의 앞전에 못 듣다가 침을 뱉으세요. 그랬더니 뭐 그 강의만 듣고 토양에 침을 뱉으면 농사가 잘 되는구나. 요것만 들으셨던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 뱉는 건 농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농담이라고 제가 이건 뻥입니다. 뻥이니까 여러분 침 뱉으시면 안 돼요. 효소의 특징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예를 드린 겁니다. 효소는요 여러 가지 물질을 자를 수가 없고 한 가지밖에 못 자릅니다. 얘네들은 그게 특징입니다. 토양을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매일 토양을 분석을 전국에서 저한테 토양 분석 의뢰가 들어와요. 제가 이제 무료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여러분 토양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는지를 제가 무상으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토양 분석하다 보니까 토양에 이게 세균이 나올 때도 있고요. 세균도 나오고 곰팡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미생물을 보면, 분석을 하면. 그럼 세균이 나오기도 하고 곰팡이도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곰팡이 밀도보다도 세균의 밀도가 한 10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이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마리 정도 있다. 그러면 곰팡이는 한 10만 마리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실험실에서는. 그런데 세균은 미생물이고 곰팡이도 미생물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부로 뭘 분비합니까? 효소를 분비합니다. 근데 효소를 분비하는데 세균은 주로 어떤 효소를 분비하느냐? 얘네들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얘네들이 분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주로 어떤 걸 분해하느냐? 얘네들은 그 섬유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얘네들이 탁월합니다. 얘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면 뭡니까? 단백질은 그 뭐 고기나 콩이나 이런 게 단백질 아닙니까? 생선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혈분이라든지 그 어떤 단백질, 고기 종류를 얘네들은 세균은 잘 먹는다는 거죠. 분해를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곰팡이는 섬유소, 얘네들 기껏 하는 게 쌀기어라든지 뭐 나무 톱밥이라든지 뭐 낙엽이라든지 아니 뭐 유박이라든지 얘네들은 이런 물질을 분해를 잘해요. 세균은 이런 물질을 분해를 잘합니다. 곰팡이의 대표적인 그 생물체가 뭐냐면 버섯입니다. 버섯이 곰팡이죠. 그럼 버섯이 여러분들 어디서 핍니까? 버섯이 그냥 돌 위에 피고 플라스틱에 피고 그러진 않잖아요. 버섯은 다 나무 밑둥에 피지 않습니까? 왜 나무 밑둥에, 뭐 살아있는 나무든 죽어있는 나무든 간에 나무 밑둥에 피는데 왜 그 밑둥에 피냐 그죠? 버섯이 곰팡이니까 그렇습니다. 곰팡이는 섬유소를 분해를 잘한다. 섬유소를 분해 잘한다는 얘기는 나무 밑에 있으면서 그 나무에 있는 그 섬유소를 분해해가지고 지가 빨아먹는 거죠. 어떻게 기생을 하는 거죠. 근데 기생을 하고 또 버섯이 분비한 물질을 나무에 주고 해서 공생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버섯은 곰팡이이기 때문에 나무 밑둥에 핀다. 버섯은 섬유소를 분해 잘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제가 토양의 미생물을 분석을 하다 보면요. 세균이 많은 토양이 있고 곰팡이가 많은 토양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토양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세균이 많은 토양이 있고 어떤 분은 세균하고 곰팡이가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토양이 있고 어떤 분은 곰팡이가 많은 토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 토양에 내가 세균이 많다. 세균이 많은 토양에 내가 세균이 많은 내 토양에 지금 세균이 많아요. 곰팡이 밀도가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세균이 많은 토양에다가 내가 쌀겨나 흙밥이나 볏짚이나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세균들이 그 유기물들을 분해할까요? 분해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농사 짓다 보면요. 그 왕겨 같은 거를 토양에 넣어주고 나서 농사를 지신 적이 있죠. 왕겨를 토양에 넣어주고 로타리 치고 그다음 멀칭하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심고 고추를 심고 그다가 뭐 3개월 4개월 농사 지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 뽑아내고 다시 토양을 걷어낼 때 토양을 로타리 때문에 왕겨가 아직 분해가 안 된 왕겨가 그대로 이렇게 파헤쳐져 나오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는 한 5개월 6개월 전에 그 토양에 넣었던 왕겨가 분해가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런 토양에는 곰팡이의 밀도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토양에는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그 왕겨를 넣어주고 볏짚을 넣어줬는데도 1년이 지났는데도 왕겨가 그대로 있다? 그럼 그 토양에는 곰팡이의 밀도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왕겨 넣어주면 될까? 안 되는 거죠. 그 토양에는 왕겨를 분해 못하니까. 그러면 그런 토양에는 보통 세균이 많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단백질 유래된 어떤 그 이런 유기질비를 넣어줘야지만이 이 토양에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그 아미노산을 식물이 흡수하고 그래서 식물이 성장이 촉진이 되고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토양에서 미생물의 효과가 뭐냐 얘기하시는데 미생물의 효과는 이겁니다. 미생물이 효소를 분비하고 효소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토양에 넣어준 커다란 유기물 덩어리, 섬유소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덩어리들을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짧게 자그맣게 잘라집니다. 그럼 섬유소가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미노산이나 포도당들은 다 물에 녹기 때문에 그럼 그제서야 식물이 흡수를 하고 식물을 흡수해서 식물이 성장에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여드리는 게 있습니다.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들을 제가 보여드려요. 그러면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 플레이트를 보여드리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토양의 미생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토양의 미생물들이 다 다릅니다. 옆에 계신 분의 토양과 여러분들의 토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토양이 다른 게 토양이 다른 게 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근데 토양의 미생물이 다르다는 거는 내 토양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효소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내 토양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토양에 들어가야 되는 뭐가 결정이 됩니까? 유기질 비료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많이 넣어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유기질 비료도 내 토양에 맞는 유기질 비료가 있고 내 토양에 안 맞는 유기질 비료가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결정합니다. 내 토양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토양의 토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토질하면은 뭐 마사토다, 황토다, 뭐 사질토다, 뭐 식양토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들으셨고, 또 기술센터에서 여러분 토양에 대해서 pH가 얼마인지, 아니면 전기전도도가 얼마인지 이런 분석을 다 해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더 추가해서 내 토양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서식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은 내 토양을 내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토양에 들어가야 될 유기질 비료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땅이 살지 않습니까? 땅이 살아. 우리는 지력이라는 거. 지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면역력인데, 땅이 살게 되면 병이 안 온다는 거죠. 제가 뭐 20년 전에, 25년 전에 영구 초년생일 때, 그때 멋모르고 막 실험 하나 다녔는데, 발병을 시키려고 해도 병이 안 나와요. 그 당시에는. 아니, 여러분들, 뭐 역병곰팡이를 배양을 해갖고 고추에다 갖다 뿌려주면은 고추에 역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실험을 할 건데, 역병곰팡이를 배양을 해가지고 갖다 넣어줘도 병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후반대였는데, 그때는 그게 왜 뭔지 몰랐어요. 아니, 병원곰팡이를 넣어줬으면 병이 나와야 되는데 왜 병이 안 나오지? 그때 이해 못 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알았죠. 땅심이 살아있으니까, 땅심이 살아있고 토양의 면역력이 살아있으니까 토양에 병원균이 와도 그 병원균이 거기에 대해서 우정을 못하고 힘을 못 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농사 짓다면 병이 왔을 때 병을 잡으려고 농약을 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농약을 치기 이전에 병이 왜 왔을까? 땅심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토양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현명한 농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양의 분석을 해보고 토양의 미생물 분석을 한 다음에, 내 토양에 어떤 미생물들이 우점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넣어주고, 그 유기질 비료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해가지고 그걸 빨아먹고, 그러면 미생물들이 활성화될 거고, 미생물이 분비한 또 비타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작물 성장도 좋지만 또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공생도 하기도 하고 서로 견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토양에 있는 미생물 상이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다양성.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토양의 미생물들이. 이걸 우리가 건강한 토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기질 비료를 정확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토양의 미생물상의 다양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특정한 병원균 내지 어떤 특정한 미생물이 우점을 못합니다. 우점을 못하게 되면 병 발생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에게 토양에 있는 미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효소를 분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어떤 효소를 분비하느냐에 따라 그 미생물의 특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가장 근본적으로 토양 미생물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땅심을, 지력을 향상시키는 농사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농사가 앞으로 생산성이 좋고 병도 덜 나게 하는 그런 토양으로 가꿀 수가 있습니다.